안녕하세요. 명철 철학입니다. 오늘은 니체 2부 16장 학자들에 대해서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자들에 대해서. 이 장은 학자에 대한 어떤 무자비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학자로 했을 때는 이 학문을 크게 철학과 과학으로 이렇게 이분할 수 있는데, 그 이제 철학자를 뺀 그런 어떤 인문과학 또는 뭐 사회과학, 뭐 더 나가서는 또 이제 자연과학, 학자, 그런 과학자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철학과 과학은 많이 다르죠.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내가 잠들어 누워 있을 때 양 한 마리가 내 머리를 두르고 있던 잠정이던 꿀 화관을 먹어버렸다. 먹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짜라투스트라는 더 이상 학자가 아니다. 학자가 아니다. 여기서 양은 학자를 의미합니다. 학자를 상징하는데, 학자하고 양이 어떻게 이렇게 매치가 되냐면, 양은 어떤 순진하죠. 수능적이고 또 연약합니다. 연약한 그런 의미로서 이제 학자도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겠죠. 짜라투스는 학자가 아니다. 이 짜라투스트라는 그 니체의 어떤 분신이자 니체의 어떤 그 대변인, 그 동일 인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니체가 더 이상 학자가 아니라는 거죠. 니체가 학자 출신인데 학자가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죠. 양이 이렇게 말하고 도도한 자세로,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그곳을 떠나갔다. 어떤 아이가 나에게 이야기를 전해줬다. 나는 여기 아이들이 놀고 있는 무너진 담장 옆 엉겅퀴와 붉은 양귀비 꽃들 사이에 누워 있기를 좋아한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엉겅퀴와 붉은 양귀비 꽃들에게 나는 아직도 학자다. 학자다. 그들의 아기를 품고 있을 때조차도 순진무구한 것이다. 이 아이라는 것은 니체에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요한 이 말이죠. 뭐 초인의 그 상징할 수도 있고, 어떤 초인의 어떤 그런 특징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아이가 계속 이 책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뭐 1장부터 해가지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아이의 특징들을 알면 초인의 특징, 초인의 어떤 본질까지도 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는 많은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과 노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을 좋아하고, 무너진 담장 옆에서 좀 무너진다면 좀 황폐하죠. 뭐 아이들도 이렇게 황폐한, 뭐 그건 썰당한 곳에서도 잘 노니까. 엉겅퀴, 여기서 엉겅퀴는 야생동물, 야생생물이죠. 야생생물, 야생성 그런 걸. 그러니까 니체는 어떤 아이들을 좋아하고 야생성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붉은 양귀비꽃, 양귀비라는 말은 좀 나쁘게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붉은 양귀비니까 어떤 열정적인 그런 삶이죠. 열정적인 어떤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 니체는 그런 양귀비, 이런 열정적인 어떤 그런 삶 또는 아름다움,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죠. 누워 있기를 좋아한다. 아이, 무너진 담양, 뭐 황량한 그런 곳에서도 얼마든지 삶을 잘 개척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엉겅퀴, 양귀비 같은 내용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학자란 겁니다. 뭐 다른 인간들이 뭐라고 하든 학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매도를 하든지 말든지, 아이들이나 이런 자연, 이런 견지에서는 니체는 학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기를 품고 있을 때도 그렇다는 거죠. 아이들이 아기를 품을 수 있죠. 근데 아기를 품다는 악행을 한다고 생각할 때 아이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악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기 때문에, 본바탕이 순진무구하기 때문에 그 악행을 해도 언제든지 그것을 반성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순진하기 때문에. 그 이 악행을 뭐 인간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악행 자체를 가지고 크게 문제 삼거나 해서는 곤란하겠죠. 그 공자의 말씀에도 인간은 누구나 과오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과오를 행하고도 짓고도 그것을 성찰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 그거야말로 문제다라는 그런 지적을 공자도 일찍이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기를 품고 있어도 순진무구하다. 좋다는 거죠. 악행을 해도. 그러나 양들에게 나는 더 이상 학자가 아니다. 양들에게는 학자일 이유가 없죠. 그것은 나의 운명이 바라는 바다. 나의 운명의 축복이 있기를. 운명이라고 했는데요. 운명. 이 운명이라는 말은 그 운명애, 철학에서, 니체 철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운명애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 니체의 어떤 고유한 그런 철학적 개념인데, 이게 사회적으로 지금 너무 악용이 돼가지고 노래에도 그런 게 나와요. 운명애를
뭐 아모르 파티라고 그러죠. 그 아모르 파티 라틴어인데 그 말을 이 니체에서 온 말인데 그게 어떻게 노래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 니체 철학은 완전히 그 가사하고는 완전히 배치됩니다. 다릅니다. 니체의 운명에는 엄청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사실 운명이 아니고 의지입니다. 의지. 운명을 개척한다는 겁니다. 운명에. 그리고 이 운명도 나의 운명, 이 나의 개인주의 그런 게 아닙니다. 니체 철학은 우주, 철학 자체가 우주를 통찰하고 우주를 어떤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까지도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 아니라 우주적 차원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운명이 바라는 바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운명은 의지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다. 나는 학자들의 집을 떠났고, 니체도 학자 생활을 한 10년 했죠. 10년 니체 학자 생활을 떠났고 나오면서 문을 쾅 닫아버렸다. 완전히 단절해버렸다. 단절했다는 거죠. 나의 영혼은 굶주린 채 너무 오랫동안 학자들의 식탁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들과 달라서 호두를 깨듯이 인식에 도달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다. 니체도 영혼이 굶주릴 때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과 한 10년 동안 학자들 세계에서 푹 파묻혀 살았죠. 그러나 그 학자들의 어떤 그런 연구 풍토에는 도저히 저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학자들이 하는 그 연구 방식, 그것은 뭐냐면 호두를 깨듯이보다도 까듯이 호두 깎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연구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게 니체는 여기서 호두를 깐다는 것은 뭐 분석 뭐 그런 거죠. 현대 과학적인 그 연구 방법으로 분석 파고 들어가죠. 하나하나 벗겨 들어가고 깨트려 들어가서 그 알맹이 어떤 본질적인 것을 그렇게 캐낸다. 뭐 그런 의미인데 니체는 그런 학습 방식을 갖다가 거부했다는 겁니다. 호두를 깨듯이 인식에 도달한다. 뭐 인식이라 하는데 여기서 인식은 뭐 통달, 그런 독일어의 인식은 통달, 뭐 깨달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두 깍듯이 해가지고는 통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이런 과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이 호두 깎는 식의 어떤 그런 학습법이 지금도 행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호두 깎듯이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분석을 통해서 깊이 파고만 드는 거죠. 깊이 파고들고 그것을 나중에 종합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어떤 사물이 파고든다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예를 든다면은 우리는 이 나무를 보고 그 나무를 잘라서 그것을 갖다가 껍질을 벗기고 파고들면은 그 나무의 본질이 드러날까요? 설사 드러난다고 해도 그 나무 가지고는 안 되죠. 나무의 본질, 나무의 그 참모습, 전체적인 모습은 우리는 뿌리를 캐야 됩니다. 뿌리까지도 파야 되죠. 지하에 뿌리까지도 다 캐내가지고 분석해야 이것이 나무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제 모습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끝날 수가 없죠. 그럼 나무의 뿌리는 또 어디 있느냐? 또 땅에 뿌리 내린 게 있으면 땅까지 또 연구를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럼 땅을 또 연구하면은 땅은 또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따지면 또 땅은 산에서 오고 또 산은 또 어디서 왔냐? 뭐 바다에서 오고 산도 바다에서 에베레스트 산 같은 히말라야 그 에베레스트 산이 바다가 이렇게 솟아 올라가지고 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 바다하고도 다 결국은 우주하고도 다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연기법. 모든 만물은 우주, 뭐 티끌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은 이 우주 만물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관계론. 이런 관계론적 시각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이런 부분을 파고드는 호두 깎듯이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학문 방법은 상당히 황당한 거죠. 이거는 전혀 뭐 진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 그래서 니체는 이제 그런 걸 다 염두에 두고 좀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학습 방법이 그렇게 실체 어떤 부분을 가지고 파고든다 해서 그 될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런 모습, 연관성, 관련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니체는 어떤 그런 서구의 어떤 그런 학문 그런 전통하고는 완전히 상반되죠. 동양의 어떤 그런 관계론, 관계 철학에 대해 오히려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를 사랑하고 신선한 대지 위의 공기를 사랑한다. 나는 학자들의 지위와 권위 위에서 잠들기보다는 차라리 황소 가죽 위에서 잠들고 싶다. 자유라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니체 철학을 뭐 자유 정신의 뭐 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때 자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자유라고 그러면은 뭐 어떤 속물적 자유, 니체가 어떤 현대사회의 자유를 비판할 때는 그 속물성, 자유의 속물성, 그리고 자유의 천민성, 노예성, 자유라는 것도 노예도 자유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속물적 자유, 뭐 속물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유, 노예적 어떤 그런 전생에 사로잡히는 그런 자유, 그런 자유가 아니고 오로지 니체의 자유는 초인을 향한 것, 초인적인 자유입니다. 초인적인 자유.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 누리는 뭐 지위와 권위, 뭐 존중, 존경을 받고 그런 것은 니체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 니체는 그런 것에 전혀 매력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의 어떤 그 학자가 되어서 그런 지위와 권위를 누리기보다는 누리기보다는 차라리 황소 가죽 위에서 살고 싶다, 잠들고 싶다, 인생을 향유하고 싶다, 뭐 그런 여기서 황소라는 말이 나왔는데 황소라는 말은 니체가 많이 강조를 합니다. 알랑드 보통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알랑드 보통의 그 책 중에서 뭐 이 책도 유명합니다만 여행의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행의 기술. 그 책에 보면 이 알랑드 보통이 니체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사람 여러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여러 책들 보면은 다 이 니체의 어떤 그런 자문들, 니체의 그 어떤 개론들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 여행의 기술의 그게도 보면은 이 황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황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황소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그냥 소가 아니죠. 이 황소는 거세가 안 된 그런 힘이 넘치는 아주 파워풀한 그런 어떤 존재입니다. 니체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황소는 그것도 그 울부짖는 소리가 또 우렁차죠. 또 그런 면도 있고 니체는 이제 황소를 땅을 뭐 사랑한다. 땅을 갈고 땅을 파고 논밭을 갈고 그러죠. 그거 힘 있게. 그러니까 땅을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황소. 하여튼 힘이 넘치고, 우렁차고, 하여튼 이런 그런 권위 있는 그런 모습. 황소의 어떤 그런 것이 자연적인 모습이죠. 야생적인 모습. 그런 것이 좋다는 겁니다. 학자들의 어떤 그런 권위, 거짓 권위겠죠. 거짓된 권위죠. 그런 것을 거부하고 차라리 황소가 되겠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황소 같은 삶을 살겠다. 황소 가죽 위에서 잠들고 싶다. 살고 싶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황소 제가 그 강조하는 뭐 여러 동물들 많은데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지만 하여튼 황소도 어떤 초연의 그 성격을 설명하는데 많은 상징적 비유로 동원이 됩니다. 나는 너무나 뜨거우며 자신만의 사상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그 때문에 나는 이따 가면 숨이 가쁘다. 그러므로 나는 먼지투성이의 모든 방을 떠나 야외로 나가야만 한다. 니체는 열정적이죠. 치열하게 살기 때문에 뜨겁다. 그리고 사상으로 불타오르고 나만의 사상으로 여기서 이제 사상은 철학이죠. 니체의 어떤 자기의 어떤 독창적인 그런 사상, 철학으로 불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상, 철학은 독창적인 철학, 위대한 철학은 그런 어떤 상아탑 내에 갇혀가지고 그 학자들 틈에서는 숨을 쉴 수 없다는 겁니다. 숨 가쁘다 이거는 뭐 벅차다 나의 어떤 마음이 벅차다 그런 것도 되지만 뒤에 이제 먼지투성이 방 이런 거는 학자들의 세계죠. 상아탑에 갇혀서는 그런 자기의 그런 사상을 철학을 펼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고 야외로 나갔다. 이제 야생성, 자연성, 순수성 그런 겁니다. 그런 세계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차가운 그늘 속에서 차갑게 앉아 이 차갑다가 아니고 뒤에 문맥과 연결해 줄 때는 학자들은 시원한 그늘 속에서 앉아만 있다. 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관조하는 자가 되려고 하며 태양이 내리쬐는 계단에 앉기를 회피한다. 학자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상아탑에 갇혀있는 학자들은 이렇게 태양이 내리쬐는 뜨거운 곳에서 그렇게 현장에 있지를 않고 그냥 편안하게 시원한 그런 곳에서 관조만 한다는 거예요. 사물과 사태의 어떤 사건의 어떤 그런 방관만 한다는 거죠. 방관만. 완전 현실 도피주의자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그러니까 이론과 실전이 따로 노는 거죠. 근데 니체는 이런 것을 갖다가 거부한다는 겁니다. 니체는 태양이 빛나 장렬하는 그런 뜨거운 현장으로 간다는 겁니다. 니체는.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행위들을 멍하니 바라보는 자들처럼 학자들도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낸 사상들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상을 창조하고 이론을 창조하고 생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남들이 생산한 그런 어떤 사상들, 이론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만 보고
그것을 습득하고 주입하고 그냥 그것을 또 이렇게 출력하고 기계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죠. 학자들이. 이 말이 서양에서는 그 서양의 철학이 서양의 모든 철학은 플라토닉 각주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플라토닉 각주. 그러니까 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한 것이라고는 플라톤 철학을 갖다가 해석하고 각주를 단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방하고 뭐 그대로 답습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런 말이 있듯이 여기서도 니체도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이걸 방관만 하고 습득만 하고 주의만 하지 창조 행위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인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멍하니 쳐다보는 저쪽 학자들도 그 학문 그 활동도 이렇게 참 유치하다는 겁니다. 멍청하다는 거죠. 멍하게 바랍니다. 사람들이 손을 뻗어 학자들을 잡으면 마치 밀가루 포대를 건드는 것처럼 그들의 둘레로 뽀얗게 먼지가 인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먼지가 곡물로부터 나온 것이며 여름 들판에 황금빛 환희로부터 생겨나온 것임을 그 누가 알겠는가. 사람들이 학자를 이렇게 붙잡으면은 학자들을 접근하면은 뭐 밀가루 포대에서 먼지가 날리듯이 그렇게 먼지가 뽀얗게 날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먼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자들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지식이죠. 근데 그 지식이라는 것이 그냥 먼지투성이라는 거죠. 소음, 먼지와 소음이라는 말도 하는데 뭐 소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쓸모가 없는 먼지, 그냥 밀가루 포대 건드리면 먼지가 많이 나죠. 그 먼지처럼 뽀얀 그런 먼지만 일으키는 게 그게 지식이라는 거죠.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먼지가 그런 먼지든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원천이 곡물에서 나왔고 자연의 들판에서 나왔다는 거, 이런 것은 학자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각주라고 했고 그 각주들이 그것도 사실은 이런 황금빛 환희로 생겨나서 자연에서 나온 것 때문에 그것도 가치가 있는 것인데 현대의 과학자들은 그것을 갖다가 오남용하고 먼지로 만들어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들은 학자들은 현명한 체 하면서 나는 그것들의 보잘것없는 잠언, 현명한 처럼 하지만 나는 니체는 그들의 보잘것없는 하찮은 자문과 진리에서 오싹한 추위를 느낀다. 오싹한 추위를 느낀다. 추위가 아니고 그냥 오싹함입니다. 오싹함. 하찮은 진리, 학자들이 내놓는 그런 어떤 잠언, 개건, 경구나 그 진리 하찮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오싹함이라는 거죠. 오싹함을 느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찮은 거에 대해서 하찮은 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찮은 거니까 진리도 아니고 경구도 아니고 뭐 그런 먼지 같은 그런 지식을 니체가 접했을 때는 오싹하다 그 말은 한심하다는 거죠. 추위가 아니고 한심하다는, 그냥 한심한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한심한 거죠. 이게 진리라고 하지만 그게 하찮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지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니체는 한심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싹하다. 마치 늪에서 이제 여기 한심하다는 것은 뒤에 내용들이 다 받쳐줍니다. 늪에서 생겨나기라도 한 것처럼 그들의 지혜는 종종 악취가 풍긴다. 악취가 나는 거니까 다 쓸모없는 거죠. 그리고 참으로 나는 그들의 지혜로부터 깨구리가 깨끗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다. 이 깨구리라는 말도 깨구리 두꺼비라는 뜻이 제가 많이 표현합니다. 지혜라고 해봤자 그 학자들, 과학자들이 하는 그 지혜라고 해봤자 깨구리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뭐 개가 짖는 소리 뭐 그런 뜻입니다. 개가 짖는 소리. 아주 신랄한 비판이죠. 그들은 능숙하며 그 학자들은 능수능란하며 그들의 손가락은 재주가 많다. 여기서부터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손가락은 재주가 많다. 그들의 다채로움에 비하면 나의 단순함은 무엇이라 말인가. 그들의 손가락은 실을 깨고 연결하고 짜는 법을 모두 알고 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정신의 양말을 짠다. 학자들이 그 어떤 그 이론을 생산하고 하는 것을 니체는 정신의 양말을 짠다고 말합니다. 아주 이거 뭐 모욕적이죠. 양말을 짜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 그 학자들이 뭐 연구 발표를 갖다가 많이 하고 뭐 논문을 한 1년에도 몇 건씩 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정신의 양말을 짜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다처럼의 나의 단순함은 무엇인가? 그 니체는 니체 철학은 자기가 자신을 단순하다고 했는데 사실 니체 철학은 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그 니체 철학의 어떤 그 기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니체는 자기가 자신이 단순하다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상당히 쉽습니다. 이 책 자체도 이게 소설이라면 하나의 소설 형식이거든요. 소설적으로 이게 이해하면 정말 쉽게 할 수 있죠.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어렵게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에서 아직 그 철학에 대한 그 기본적인 교양 같은 게 그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철학책 자체가 어려워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하여튼 니체는 자기 철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단순한 존재다. 학자들이 그런 이론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다채롭다. 이면 다채롭다 좀 복잡하고 더 어렵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를 짜듯이 이렇게 시를 짜듯이 시를 짜서 뭐 옷감을 만들듯이 그렇게 이제 학문을 갖다가 한다는 거죠. 뭐 이런 비유는 참 하찮은 겁니다. 이보다도 이제 그 칸트가 학문을 건축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칸트라는 그 철학자는 건축을 하려면은 거기에 어떤 설계가 필요하고 어떤 구조 형식이 갖춰야 되고 뭐 재료들 벽돌 뭐 자갈 모래 이런 여러 재료들을 가지고 그걸 잘 구성을 해서 건물을 그 위대한 건물 큰 건물을 이렇게 만들듯이 어떤 그 이론과 이런 그 학술을 전개하는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니체는 칸트는 비유를 하고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뭐 이거는 정말 너무나 과격한 그런 표현이죠. 양말 고작 학문이 그런 생산 활동이 학문의 어떤 그런 이론을 갖다가 창출하는 것이 고작 양말 짜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칸트의 비유에 비하면 정말 이거는 아주 무지막지할 정도로 혹하다고 냉혹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들은 훌륭한 시계 장치가 아니고 그냥 시계다. 학자들은 그냥 시계라는 겁니다. 시계 하나의 기계죠. 기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참 냉혹한 어떤 그런 어떤 비판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서 태엽을 제대로 감아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어김없이 시간을 알려주고 아울러 다 좋거든 좀더 전해준다. 근데 시계라는 이 비유, 시계라는 비유도 이제 서양에서는 그 계몽주의 또는 뭐 데카르트의 어떤 그 기계론 뭐 이런 데서 이제 시계 비유가 많이 합니다. 우주의 세계를 갖다가 시계를 비유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니체가 비유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이제 나은 겁니다. 태엽을 감아주기만 하면 돌아가는 그런 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는 시계인데 스스로 작동하는 시계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태엽을 감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도 학문 활동을 하는 게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시계인데 누군가가 지도 감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태엽을 감아주듯이 이렇게 감아줘야 돌아간다는, 감아줘야 그 시간을 알려주고 시계가 또 작동하는 거죠. 그냥 시계가 아니라 자동 시계가 아니라 지금도 물론 시계라면 배터리가 들어가든지 뭐가 어떤 그런 동력이 있어야 되죠. 전기로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니체는 시계인데 학자들이 시계에 불과한데 그것도 완전히 수동적인 시계.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자극이 지시나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어떤 그런 학문 활동할 수 있는 완전 노예죠. 노예. 그러니까 학자들이 학문 활동을 하는 어떤 노예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모욕적인 겁니다. 저들은 물레방아가 아니고 이건 맷돌입니다. 다른 책에는 맷돌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절구공이하고 연결되는 건 맷돌이 맞죠. 맷돌처럼이라고 또 절구공이처럼 이란다. 또 맷돌을 학자들을 지금 또 맷돌을 시계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뭐 손가락 양말 짜는 사람이라 했다가 이제 또 다시 맷돌 절구공이 참 이게 뭐 비유로 단지 비유가 아니라 그만큼 한심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 맷돌 이런 것은 또 마찬가지로 곡물을 던져주기만 하면 된다. 이 맷돌도 이제 저 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초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동력인데 스스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맷돌도 누가 돌려줘야 되죠. 외부에서 곡물을 던져. 그러니까 학자들도 이렇게 맷돌처럼 뭔가 곡물을 던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료가 재료가 뭔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뭐 창조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항상 던져줘야 되고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곡물을 잘게 빻아 가루로 만드는 법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가루를 잘 만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논문을 쓰고 뭐 그런 건 잘 하는데
뭔가 스스로 그걸 못하고 외부에서 또는 뭔가 재료, 자료 이런 것이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어져야. 곡물이 던져져야 가루는, 곡물이 없으면 가루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루를 만드는 것은 논문을 쓰거나 이런 집필 활동을 하는 걸 말하고, 거기에 이제 전제 조건으로 학자들에게는 반드시 곡물이 던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재료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계라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방아 찍듯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이론을 생산해내는 거죠. 그들은 서로 또 서로에게도 감시의 눈길을 보낸다. 상대방 말을 믿지 않으며 보잘것없는 책략을 가지고 재간을 부리면서 그들은 절름발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거미처럼 기다리고 있다. 서로를 감시한다는 건 뭐죠? 서로를 감시한다. 뭐 질시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고 견제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거는 그만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이런 뭐 책략을 꾸미고 술수를 부리고 뭐 재간 뭐 잔꾀를 부리고 뭐 그런 절름발이 지식을 가진 사람, 뭐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고 그냥 이상한 불구적인 어떤 불구한 그런 것을 이제 좋아한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저들은 언제나 조직로 독을 조제한다. 이 독이라는 말은 학자들을 독을 뿌리는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니체는 이 독이라는 표현을 어, 어, 삶의 적대적인 어떤 삶을 갖다가 저해하는 그런 어떤 삶의 동료, 삶의 어떤 역동성을 갖다가 막는 그런 의미로 이제 독이라는 말을 씁니다. 앞에서 이제 그 국가라든가 뭐 그런 시장 거기에서도 이제 그 얘기했죠. 그 국가에서도 국가를 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가를 독이라고 나오죠. 모두 다 독을 마시게 하는다. 그걸 국가라고 한다. 이 독이라는 말이 이제 뭐 죽인다, 뭐 독을 풀어서 사람을 죽인다, 뭐 그런 의미보다도 인간의 어떤 삶을 약화시키는 거, 그런 의미로 이제 독을 봅니다. 학자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인간의 삶을 약화시키고 예수하게 만든다. 그리고 무력하게 하게 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독을 만드는 자들이 학자라는 거죠. 또한 저들은 속임수로 주사의 노를 하는 법을 알고 있다. 주사의 놀이에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그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것을 나는 종종 봤다. 속임수를 부린다. 학자들이 뭐 진리를 얘기하지만은 그건 말만 그렇고 사실은 속임수만 부리는 주사의 놀이 같은 말입니다. 속임수에 거기에 놀아난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속임수일까요? 학자들이 이제 뭐 뒤에도 나오지만은 뭐 도덕이라는 게 나오지만은 그 어떤 기계적인 사고 그게 가장 어떤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기계적인 학자들은 이게 기계적인 그런 사고가 전통이 오래됩니다. 한 8세기부터 이제 그런 것이 성행했는데, 이 과학이라는 게 사실 그런 기계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것도 과학이 기계론은 말 그대로 그냥 기계론적 사고입니다. 기계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거죠. 모든 대상, 모든 자연, 뭐 모든 인간, 뭐 정신 뺀다고 하지만 우주 모든 것을 다 기계로 취급하고 기계로 간주하다 보면 인간의 어떤 그런 정신까지도 기계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사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학문의 속임수는 지금 거의 뭐 종교화되었습니다. 과학 만능 시대 뭐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교화되고 미신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거, 이것이 가장 위험한 어떤 속임수 기만이라고 하겠습니다. 과학이 지금 거의 종교 신이 되었다. 과학 만능 시대, 과학이라면 다 진리고 과학이 아닌 것은 다 악이라고 하는, 믿지 않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근데 과학이 사실 그런 종교가 되어버리면서 속임수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한 거죠. 과학 만능주의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 문명을 완전히 망치게 하는 그런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과학의 어떤 기계론, 이런 것이 지금 지배적이고 뭐 이분법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낯설다. 그러니까 니체는 이런 학자들, 이런 일반적인 어떤 과학자들하고는 안 맞다 이 말이야. 낯설다. 그리고 그들의 도덕은 그들의 속임수 주사의 노래보다 더 미감에 내 것을린다. 그러니까 니체는 이제 학자들 지금 여러 가지 비판했지만은 그 학자들의 도덕적 가치, 그 학자들이 지향하는 어떤 가치, 목적,
그런 것들이 가장 취향에 거슬린다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마음에 거슬린다는 겁니다. 도덕성이라는 것은 뭐 개인의 도덕성이 아니라 그 추구하는 가치.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을 때에도 나는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니체는 이제 다른 나머지 학자들을 갖다가 내려다보았다는, 이 무시했다는 게 아니고 그들 위에 있었다 이 말이죠. 위에. 긍지라는 말은 위에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수프비아 라틴어 보면은 수프비아라고 하는데 긍지를 그 위에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위에서 본다, 뭐 위에서 산다. 그 때문에 그들은 나를 미워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을 학자들은 니체를 어떻게 정오했다는 거죠. 학자들은 누가 그들이 머리 위에 걸어다니는 소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들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위대한 사람의 어떤 그런 소리를 안 듣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머리 사이에, 나와 그들의 머리 사이에 목재와 흙과 오물을 깔아놓았다. 니체도 이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완전 왕따를 당했는데 이렇게 이제 흙과 오물을 깔아놓았다. 완전히 차단말을 하고 이제 이렇게 배제를 해버린 거예요. 사람을 배척을 한 거죠. 배척을 당한 거죠. 니체가. 그렇게 하여 그들은 나의 발자국이 울리는 소리가 새어 들어오지 않게 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최고의 학자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다. 니체는 1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면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왕따, 버림을 받았죠. 그것은 이제 위대한 어떤 철학 사상을 갖다가 개진하고 그런 말하자면 파격적인 어떤 주장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제 왕따가 된 거죠.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과 나 사이에 모든 인간적인 가오와 약점을 깔아놓았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집이 아니고 그냥 방언방이라고 부른다. 그 학자들은 어떤 니체를 갖다가 완전 배제하면서 그 배제 이후로 가오와 약점 이런 것을 깔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오와 약점, 인간이면 누구나 가오와 약점 이런 것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부풀려서 니체를 갖다가 완전 매장을 시킨 거죠. 방언망을 쳤다 이러면 완전 차단해서 배제했다는 겁니다. 방언벽을 쌓았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사장들과 함께 그들의 머리 위를 걸어다닌다. 그리고 내가 서로 자신의 과오들을 밟고 걸어다닌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들과 그들의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사상은 이제 철학사상이죠. 그 철학사상과 함께 그들 위에 걸어다닌다. 그들 위에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의가 그와 같이 말한다.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들은 감히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바, 이 초인, 니체가 원하는 것, 니체가 지향하는 것은 초인과 초인 세계죠. 이런 것을 일반인들이 또는 학자들이 알 리가 없죠. 그리고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 뭐 이런 말은 니체는 이 불평등주의가 인간이 평등하지 않다가